제목에서 풍겨 나오는 그 의미가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그 어떤 실제로 부는 바람도 자연이라는 소재가 주는 의미랑 같이 매칭이 되긴 하겠지만, 제가 살아나가는 어떤 삶에서 세상의 어떤 큰 흐름을 이렇게 그 같이 타서 가야 되는 어떤 현실이 있고, 불가능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좀 더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는 끌고 가고 싶어요. 또 그리고 그런 작업이 맞다는 생각으로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제가 선택하는 방향들이 홀로 가는 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을 떠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과 등지는 것처럼 보여도 어쨌든 그 세상 안에서 호흡을 하고 그들과 같이 같은 시간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바람 앞에 서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고, 만약 그게 내가 초가 된다면 금방 꺼질 수 있는 존재, 나약하다는 거죠. 하지만 가야 될 길이라면 가자. 그런 좀 마음의 태도가 이번 전시 주제인 바람에 서다라는 그 제목이 저를 잘 이렇게 드러내주는 제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감상이라는 측면에서의 사회공헌, 그 예술이 하는 사회공헌은 여러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그 감상을 제공함으로써 그 개개인의 추억과 경험을 반추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인 교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희우 작가님은 충분히 공헌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흙이었어요. 흙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그게 아마 2000년 개인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개인전에는 주제가 흙이었어요. 그 흙을 내 작업으로 좀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 당시에는 20대였고 어떤 도자기 작가 작업장에서 한 일주일에 한 이틀, 3일 일을 하면서 흙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 내가 흙을 만지면서 흙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이, 흙이 생명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생명력에서 좀 더 다가가서 굉장히 여성스러웠어요, 흙이라는 것이. 한때는 도자기 작가로 빠질 뻔한 어떤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이 회화라는 거,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흙이라는 재료를 이렇게 내 그림에 가져오기 시작해요. 저 흙을 내 작업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작업을 할까. 그러면서 그때 했던 게 캔버스 천 위에다가 이제 흙물을 이렇게 쭉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툭툭 터져 나오는, 마르면서 이제 그런 효과를 내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한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년 넘게 그 작업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검증이 된, 모든 사람이 같이 공감할 만한 검증이 된 재료가 아닌 거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다가 재료를 어떤 그 개념적인 것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컬러를 원색으로 들어가는 거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라는 그 모든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의 색의 근본이 되는 그 원색의 색의 3요소를 가지고 작업을 하자. 그것이 저한테는,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똑같은 의미예요. 생명이라는 거, 어떤 그 흙의 생명을 다룬다는 거가 어떤 이 이 우주 만물의 근본이 되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라는 이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같은 의미였거든요. 지금 이제 그 작업들이 이제 펼쳐져 있는 전시장에 있는 그림들이 이제 주로 그런
소재로 나오는 거고, 물은 생명이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대상은. 그래서 그림들이 보면 거의 뭐 이렇게 물결치듯이 보이는 건데, 물을 표현했군요. 당신은 호숫가에서 살기 때문에 호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군요 하고 이제 답변을 하면, 아직 지금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물을 표현하고 호수를 표현했다는 어떤 그 풍경적인 요소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거 분뇨했을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저는 어떤 물이라는 요소의 생명력, 그 다음 어떤 우주 만물의 근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그리고 하늘도 물이에요, 저한테는. 하늘은 물의 입자가 퍼져 있는 곳이 하늘이고, 그 물의 입자가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곳이 물로 변환돼서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하늘과 물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로 되는 시기예요, 지금 작업들이.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반을 나눠서 하늘과 물을 같이 표현하면서 어떤 창조자의 역할과 창조물, 물이라는 이 물성적인 거, 이제 두 개를 대비시켜서 작업을 했다면, 최근 작업들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해서 그냥 같이 이렇게 공전이라는 어떤 영역으로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질문인데, 당연히 있죠. 플랜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많이 변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계획은 이런 거예요. 작가들이 작업할 때 구상을 해요. 그 다음 에스키스를 해요. 이거는 뭐 몇백 년 이상 지속되어 온 어떤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에스키스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재료를 준비해서 작업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조금 변했어요. 현재는 이제 지금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제가 이 생각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작업을 하면서 나의 생각의 영역에 갇혀 있는 정도의 작업은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되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혹시 세포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질문하시는 겁니까? 예. 그걸 제가 알 리가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대략 한 50조에서 60조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세포 수가. 근데 그 세포들이 하나하나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구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애들이 살고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이 세포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하나의 생명체를 가지고 독립된 생명체의 구조로 활동을 하지만 그들은 두뇌의 명령을 따라서 간대요. 근데 이 명령을 어디까지 따르느냐?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세포들이 죽은 다음에야 우리가 암이 걸리거나 아니면 다른 질병이 오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세포들은 죽기까지 복종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뇌라는 게 내가 착각할 수도 있고 오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것이 있지만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할 수도 있는 한계점이 있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의지해서 내가 표현을 했을 땐 그 한계점이 너무 뻔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내 세포들이 그리는 그림, 두뇌가 명령하는 그림이 아니라 세포를 그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거 뭐냐면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즉흥적인 감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감성의 영역이긴 하지만 감성이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몰입이라는 것으로 가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아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생각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가슴이 아는 거예요. 그런 작업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날짜가 변하고 기분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더라도 그것이 변하지 않고 쭉 가는 단계, 그런 단계를 작가들은 알아요. 그래서 어느 잠깐 외출을 갔다 들어오더라도, 어디 하룻밤 자고 오더라도 그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작업이 그 상태로 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사람 주변에서 보면 당신은 딴 생각하고 있어, 아니면 뭐 좀
현실에 생각이 없어? 이렇게 이제 길도 잘 못 찾을 수도 있고 가끔 가다가 그게 1년 12달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있어요. 작업하는 시기에 한 한두 달 아니면 두세 달 정도는 그렇게 좀 가는 시기가 있고 이제 이렇게 전시하러 나올 때는 그 템포를 내가 끊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템포를 끊어주고 좀 휴식을 취하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작업 들어갈 때는 그런 상태로 내가 몰아가는 거죠. 저 자신을. 그래서 그런 좀 흐름을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흐름으로 작업을 하고 좀 고민이 되는데 지인들 그러니까 좀 4차원으로 받아도 뭐 저는 할 수 없어요. 제 솔직한 얘기니까. C.S. 루이스가 그런 인물이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작업실에서 혼자 있으면서 어떤 주변 작가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해온 게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 유일한 친구는 자연, 어떤 바람, 나무, 하늘이 친구가 되죠.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그 언어적인 그 의식적인 어떤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분들은 사실은 책 속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C.S. 루이스가 그런 역할들을 해줬고 그가 어떤 그 시대를 그 사상적으로 기독교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앞에 서고자 하는 올바로 서고자 하는 그의 삶의 태도가 내 삶의 태도와 연속선상으로 저는 보였고 좀 그런 마음으로 친구처럼 저는 그 분을 대했고 또 한 분은 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그 분이 한마디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분의 최고의 것을 위한 나의 최대의 한계라는 것이 저한테는 한 10여 년 아니 20여 년 넘게 평생을 내 삶의 어떤 힘이 되는 축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 노동 현장 저기 조선소 노동 현장에 가 있을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 노동 외에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잠자는 시간에 그 짧은 시간을 조금 더 줄여서 1시간 정도는 더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내 의지가 아니라 창조물인 내가 신 앞에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어디까지일까라는 어떤 그런 실험 부대 같은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친구처럼 저한테 의지가 됐고 또 같이 그 시대를 이 시대를 다른 시대지만 그가 살아왔던 시대는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은 내가 이어서 갈 거야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주변에 당연히 그 좋은 지인분들 많죠. 많은 주변에 저를 좋아해주고 또 제 작업 세계를 또 많이 또 사랑해주는 분들이 조금씩 더 생겨나니까 또 이렇게 관계 속에서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김희훈 작가님의 바람의 사다 인사동 인덱스 갤러리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좀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김희훈 작가님의 작품 세계 또 철학 그리고 경험을 아주 간접적이나마 잘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많이 끼쳐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기대 가지고 뵙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